안녕하세요. 3원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아나운서 임하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람정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하실 때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저는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곳은 연구동과 사무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잠깐의 산책을 즐기며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답답한 실내를 잠깐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날이 풀리면 라일락, 맹문동 등의 다른 식물들이 또 다른 매력을 뽐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또다시 이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연 MC도 함께 해주실 거죠? 대답은 대강당에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연 MC 나와주세요. 네, 임하늘 아나운서 저도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다시 찾아온 럭키타임 로그인 시청 이벤트 추첨 시간입니다. 데놀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시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100분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요?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당첨되신 분들께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데놀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둘째 날을 맞아 라이브 서저리를 비롯해 정말 선물처럼 풍성한 내용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5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김명래 원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래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 김명래 치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김명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래입니다. 오스템 2020 서울 미팅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영어로 얘기하면 How much can we improve the actual clinical outcomes by 3D digital guide surgery인데요. 뭐 쉽게 해보면 3D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에 의한 결과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얼만큼 개선이 되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천세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천세영 원장입니다. 오늘 오스템 미팅 서울 2020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강연의 기회를 주신 오스템 재교육 회장님과 오스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실제 3D 디지털 가이드, 원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임상에서 어떤 정도까지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을 임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원가이드 서저리를 하면서 디지털 서저리를
버추얼 상에서 하는데요. 가장 도움받는 것이 픽스처의 포지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버트먼트나 이런 형태라든지 포지션, 잇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또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철에 있어서도 좀 완성도 높고 보철적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보철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또 치주 조직이라든지 본, 인접 조직들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디지털 서저리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면들을 대해서 또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원래 상태의 해박적 구조나 아니면 상악이나 하악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들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환자 관계가 준비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교정, 임플란트, 보철, 보전 여러 치료들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미리 계획되고 미리 계획된 시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 병원의 임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환자 첫 케이스입니다. 71세 남자 환자분으로 루트 캐리어스가 많이 있고요. 상악은 파셜 덴처를 오랫동안 쓰신 환자분입니다. 술전 파노라마 사진을 보셔도 치주염과 그다음에 루트 캐리어스가 심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발치 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늘 발치나 다른 치료 전에 구강 스캔을 미리 체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고유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모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함이고요. 디지털 상에서 발치될 치아들을 시뮬레이션에서 발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상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상악과 화학 사이에 환자의 오리지널 CR이라든지 CO 이런 3차원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데이터를 환자의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보철, 최종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의 관계가 변화 없이 환자 고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캔 데이터의 정밀도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상에서 환자의 CR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보철물들을 위한 웩서 단계를 진행합니다. 상하악이 지금 오클루전 플랜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측의 40번대 치아를 이와 같이 조금 높게 미리 컨스트럭션 바이스를 형성해서 디지털적으로 웩서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통법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강의해 주셨는데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3쉐입의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선 제작된 크라운, 그다음 최종 보철물과 그다음 치은 골 조직들을 3D 3차원 상에서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되는 위치에서 픽스 위치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임플란트 스튜디오나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3차원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 3차원 데이터에다가 픽스처 좌표까지 이렇게 결정된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을 3OG 파일이라는 형태로 보철 소프트웨어로 옮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철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이 보철 디자인에서는 크라운, 어버트먼트, 기타 여러 종류의 보철물들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CNC 밀링 머신이라든지 3D 프린트를 통해 수술 전에 가이드와 어버트먼트, 프로비저널이나 아니면 최종 보철물을 선 제작 이후에 저는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수술 이후에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이나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철 소프트웨어 상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템퍼러리 보철물을 디자인을 한 그런 CAD 디자인 영상입니다.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보철 하악의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하악을 모델을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요. 상악 무치악 단계에 디지털 발치를 한 치은 형태의 상악 모델을 제작을 해서 환자의 CR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스타퍼를 4개를 붙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이후에 최종 보철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올드 덴처를 교합 조정까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미리 컨스트럭션 바이트에 맞게끔 이 상태에서 올드 덴처의 교합 조정을 어느 정도 미리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이와 같은 단계로 준비를 했고요. 수술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저희 병원의 수술 케이스는 가이드 서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서저리를 100% 시행한 게 한 4년,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가이드 서저리를 함으로써 수술이 상당히 편해지고 술자도 편해지고 또한 결과도 아주 만족할 만큼 우수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자분들이 아주 편해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보철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탑다운에 의한 수술 디자인, 그 다음에 정밀한 수술 키트와 원가이드 키트와 그 다음에 정밀한 원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 가이드나 디지털 오랄 스캐너, CT의 도움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저는 가이드 서저리를 할 때 지금과 같이 대개 저속 드릴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속 드릴링 시에는 진동도 적고요, 주수도 하지 않는 상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편하지만 저 또한 상당히 편하고요. 저속 드릴링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오스템 원가이드와 같이 메탈이 없는 슬리브, 슬리브리스 경우에 슬리브 내부가 휜다든지 아니면은 삭제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드릴링 패스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저속 드릴링을 쓰고요. 간혹 발치와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본이 있는 부분에 드릴이 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술을 하면서 고속 드릴링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 가이드 서저리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환자한테 예전에 가이드를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드릴에 그냥 가이드 홀에 드릴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수식 정도로 간단한 수술을 하는데도 임플란트 패스라든지 임플란트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결정된 바대로 아주 정밀한 수준까지 드릴링이 되고 픽스처도 이렇게 그 위치까지 도달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하루에 수술이 많은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점이 저희 임상가들의 큰 도움을 주는 어떤 도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풀 가이드 서저리는 어떻게 보면 수술 전에 보철물까지 미리 제작을 해두고 식립과 동시에 보철물을 세팅해서 어떤 정도의 정밀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밀도에 있어서 많은 점 고려할 점들이 있지만 수술 이후에 최종 보철물이 작게는 싱글 크라운에서부터 크게는 풀 마우스까지 정밀도에 있어서는 아주 정밀한 정도 수준까지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도 전 모든 수술 케이스들을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상으로 디자인된 아직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디자인된 커스텀, 직접 디자인 커스텀까지 지금 환자분께 식립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프로비저널을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는 오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했지만요. 수술이 익숙해지고 또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정도의 정밀도의 어떤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현재 사진은 교합 조정하기 전에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수술 케이스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술 이후에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보철물이 된다면은 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환자분은 짧은 시간 수술 이후에 짧은 시간 보철을 하시고 가셔서 하루 만에 치아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술후 사진이고요. 벌써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템포러리를 이미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미리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형태와 모양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술전, 수루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온에서 있어서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로 수술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풀 가이드에 대한 워크플로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저희는 거의 인상을 체득하고 있고요. CT 데이터를 갖고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좌표를 잡고 거기에서 잡힌 좌표를 보철 소프트웨어로 옮겨서 아까처럼 어버트먼트 커스텀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와 밀링 기계 등을 이용해서 수술 전에 보철물까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조속 드릴링과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가이드를 직접 만들고자 하던 시기에 이제 가이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 때 보니까 첫 번째 홀에 어떤 오프셋이나 두 번째 홀 이런 오프셋 이런 것들이 디지털 상에서 같은 오프셋을 이용해서 프린팅을 했는데 너무 틀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제조사의 정밀도나 안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한 5년 전으로 제 기억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프린터를 쓰더라도 이런 점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존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메탈 슬리브가 있는 가이드는 한 번에 더 슬리브 때문에 한 번에 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가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오차가 그만큼 증가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메탈 슬리브를 한다고 해서 드릴링 시에 또 오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오차가 두 번 있는 것보다는 한 번인 게 낫겠다 판단이 돼서 여기서 이제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순하게 단계를 줄이는 편이 수술의 정밀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 드릴링 시에 슬리브리스 메탈 슬리브가 없는 드릴링에서 고속 드릴링 시에는 아까 슬리브 내면이 삭제되고 틀어지는 현상들이 강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저속 드릴링에서는요 그런 삭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 제작된 가이드홀의 방향대로 드릴이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드릴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슬리브리스 가이드 그 다음에 로우 스피드 드릴링이 가장 가이드 서저리에서는 정밀도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상에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버추얼 상에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본 하우징과 그 다음에 치아의 형태를 보고 치아 임플란트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차이라든지 방향 차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특히 최종 보철물의 어떤 오클루전 플랜까지의 탑 거리를 아주 심도 있게 측정을 합니다. 이 사이에 어버트먼트에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들어가는 커프의 위치도 들어가야 되고 어버트먼트도 들어가야 되고 지르코니아의 최소 두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9mm 이상 정도는 시멘테이션 타입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프의 높이 이런 것들은 치주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치의 마진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커프의 테이퍼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픽스처 위치를 잡는데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인접치와의 관계에서도 메지알 쪽이나 이런 커프의 위치, 진지발 높이라든지 인접면가의 어떤 소프트 이슈 높이나 그 다음에 디스탈의 소프트 이슈 높이, 그 다음에 인접치와 컨택까지 거리 등을 앞뒤로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위치에 넣어서 보철을 할 당시에 방향이 틀어져서 보철의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데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대개는 경우에 지금까지 픽스처의 포지션이나 픽스처의 방향, 그 다음 픽스처의 뎁스 이런 정도를 많은 고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했고요. 이 정도 디자인만 해도 보철에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이드 서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컨택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오클루전 포인트, 그 다음에
바이오 타입인 소프트 티슈, 진지바의 마진 높이라든지 위드스 이런 것들도 고려를 3차원적으로 진행이 가능했고요. 또한 교합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가, 교합력의 분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철물이나 픽처의 롱지버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악동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번을 디지털 웩스업을 했고요. 오클루전의 타겟은 이런 정도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진지발 마진의 타겟이 저는 여기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마진이 높다 보면 크린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정도로 잡았고요. 픽처 위치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처음의 위치는 사이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 임플란트 위치는 이 정도로 아마 가이드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인접치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8mm 정도라서 보철물이나 그 다음에 치은과 있는 어버트먼트의 간격에서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성을 보여서 저는 9.5mm 정도 더 깊이 있는 위치를 잡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본 위치와 소프트 티슈 위치를 제가 최종적인 목표로 갖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상에서 3차원적으로 돌리면서 사이너스 플로우 위치라든지 GBR도 필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GBR 할 수 있는 모든 형태들을 미리 저희가 안 상태에서 디자인을 했고 수술 이후에 현재와 같은 사이너스와 그 다음에 마지날 쪽에 픽처 탑 쪽의 GBR이 그렇게 진행이 잘 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종 사진이고요. CT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버트먼트와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플란트 스튜디오에 처음 디자인을 웩스업을 할 때 최종 보철물의 진지발 마진 레벨이 저 정도의 위치로 제가 잡았는데요. 현재 3번과 4번의 마진 높이로 측정했을 때 치은의 형성이라든지 마진을 타겟 위치까지 잘 어떻게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디지털 상에서 확실하게 더 정밀한 데이터들을 갖고 치은 조직이나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치후 즉시 케이스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법과 같이 임플란트 위치를 발치후 즉시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가이드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철 소프트웨어 상에서 디지털적으로 발치를 하고 디지털 웩스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디지털 웩스업을 진행을 하면서 요즘은 이런 점들까지 고려합니다. 각 오클루잘 아치의 컨택 포인트들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 하면서 전체 교합의 밸런스라든지 교합력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요. 컨택 포인트 위치까지도 미리 선 디자인에서 최종 보철물에 고려를 해놓고 그러한 보철물에 맞는 픽처 위치를 잡는다면 더 훌륭한 보철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단계까지 요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래 전공이 교정이다 보니까 교정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캐드 상에서 지금과 같이 타겟 진지발 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의 치은 형태의 그대로를 재현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프로비저널의 형태로 진지발 몰딩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버트먼트의 테이퍼링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주적인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픽처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지 템포러리를 조정을 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해결하는 단계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미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픽처 위치를 최종 결정하고 환자분께 식립하는 이런 단계의 프로세스로 저는 임플란트 프랙세스를 저희 병원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에다가 템퍼러리 크라운을 이렇게 프린팅을 했고요. 미리 수술 전에 가이드를 진행해서 발치 후 즉시 픽처를 심은 단계, 그 다음에 템퍼러라이제이션까지 수술 이후에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치은의 형태가 어떤
리세션이나 손해도 없이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크라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최종 보철물에 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결정 요인이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몇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한 데에서 어버트먼트의 커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조직이라든지 뼈의 바이오 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지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셀프 크린싱이나 그다음에 투스 크린싱 이런데 잘 유지돼서 보철물과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롱텀 스테빌리티에 대한 리텐션이나 스테빌리티가 잘 되는 환경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게 디지털 기술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런 과정들을 미리 할 수 있어서 이런 과정으로 임플란트를 프랙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파이널 단계에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나 진지발 바이오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그런 결과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최종 보철물의 형태와 캐드상 디자인하는 최종물 상태에서 보철물과 인접 조직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의 캐드 기술과 결과물들의 정밀도가 우리 눈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옆모습에 봐서도 진지발 인테그레이션이나 크라운 인테그레이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디지털상에서 사실은 그림을 그린 거죠. 그 그림을 환자분께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이드 서저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발치 GBR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최종 보철물 만들고 나서 GBR 없이도 충분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지만 저는 교합력의 라인 로우 폴스가 픽처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이런 보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지발 라인을 이렇게 타겟으로 목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이런 정도 이상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픽서 주위에 2mm 정도의 세이프티 존이 존재합니다. 이 세이프티 존은 스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수술 오차라든지 다른 오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2mm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mm까지 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말 수 있는 오차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부과해 놓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연조직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면서 이런 것들도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조직의 두께가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타겟을 하는 연조직의 두께는 이 정도까지 바이오 타입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GBR, 본그라트만 갖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건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충분한 본그라프트와 이런 안정성이 오랫동안 가려면 충분한 두께와 건강한 소프티슈의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저는 소프티슈 그라프트도 같이 이미 진행을 하고요. 그것도 수술 이전에 이미 모든 계획들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또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버추얼 상에서의 시뮬레이션의 정밀도가 저희한테 가져다 주는 어떤 혜택이라고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렇게 허라이즌털하게 볼륨 증가를 보일 수 있고요. 옆쪽 모습에서도 지금과 같이 사실은 치주 질환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발치 이후에 컬랩스된 봉과 치은의 형태가 아닌 어떤 정상적인 형태의 볼륨을 만들어 줌으로써 셀프 클린싱이라든지 아니면 투스 클린싱이 잘 돼서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은 형태들을 부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발치 후 케이스를 하나를 보시면 지금 이 환자는 캐리어스가 아주 심해서 13번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진지벌 리세션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위치에 대한 임플란트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현재의 진지벌 마진이 이쪽 포커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세션을 조금 해결하고 싶어서 최종적인 목표 진지벌 마진을 조금 높였고요. 그러다 보면 서포팅 보온도
두께도 충분하고 바이오 타입 두께나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버트먼트를 이러한 형태로 스페이스 공간을 더 만들어서 바이오 타입을 조금 증가시켜 준다면 갭 필링 없이도 진지바를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약간 갭이 나오는 그런 각도와 바이오 타입이나 각도들을 이제 측정해서 아주 건강한 형태의 바이오 타입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와 같은 현재 마진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까지 잇몸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런 형태에 맞는 템포러리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를 디지털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템포라이제이션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하는 이유는요. 진지발 몰딩을 하는 단계에서 첨가라든지 삭제를 통해서 진지바 형태에 수정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고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고요. 캐드 상에서도 보면 이 정도 현 지음과의 갭을 만들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 저 갭 속에 잇몸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술 직후에 똑같은 형태로 재현이 됐고요. 최종 보철물 이후에 보면 수술 직후에 사진에서 갭이 있었지만 그 높이에서 평가를 해보면 잇몸이 더 많이 차서 하방으로 증식해서 목표되는 진지바를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술도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이드 서저리를요, GBR에서는 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플랫리스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원 가이드를 이용한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가 플랫리스가 아니라 GBR을 한다든지 소프트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지 디펙트가 크거나 많이 파괴된 조직에 있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플랜과 정확한 결과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또 정확하게 그 위치까지 픽처를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본 그래프트라든지 수술, 뭐 사이너스 그래프트라든지 이런 수술에 있어서 훨씬 더 장점이 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풀마우스 케이스도 한 케이스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48세, 46세의 여자 환자분으로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빌리티가 없는 치아가 1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있어서 스탑 정도만 유지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술전 엑스레이 사진을 보셔도 전 치아 거의 발치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든 발치 전에 스캔을 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상에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디지털 상에서 발치를 하면서 환자 고유의 시야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면서 보철 디자인과 픽스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현재 디지털 를 하면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면서 가장 큰 파워풀한 어떤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야를 환자에게 뜬다 하더라도 원래 환자의 시야를 그대로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가치 있고 정확한 CR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특히나 이런 풀마우스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존 발치된 치아와 잇몸 상태, 환자 고유의 시야를 유지한 이 상태에서 웩스업 디자인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3차원 CT 데이터라든지 3차원 치은을 이용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부위의 픽스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제작해서 생산을 하고요. 또한 발치된 그런 잇몸 상태에서 CR이 유지된 이런 모델을 빌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템포러리 덴처도 만들어서 실제 교합이 맞는지 여부와 이런 것들도 평가하지만 위아래 가이드를 환자한테 수술을 하기 위한 이런 퍼티 바이트 같은 것들도 선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고유의 CR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티를 이용해서 위아래 가이드를 정확히 가장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요. 이 이후에 픽스처 위치를 식립한다고 하면 상하악의 픽스처의 관계와 좌우 인접 픽스처 임플란트의 관계가 어쨌든
교환면을 기준으로 해서 밸런싱 있게 배치가 가능한 조건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 CO를 디지털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발치 전, 수술 발치 후, 그다음에 수술 직후 이렇게 진행이 되고, 풀마우스지만 위아래 모두 식립하는데 맥시멈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대개는 큰 문제 없이 30분 이내에 모든 수술이 다 끝납니다. 이 가이드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 시간의 단축은 전화 환자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템포러리 덴처로 만들어 놓은 릴라이닝을 해서 장착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스캔 바디를 이용한 디지털 스캔과 그 다음에 어퍼립이나 이런 길이들, 그 다음에 템포럴 덴처를 장착한 CT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라운이나 버 타입 이런 하이브리드 브릿지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스템의 저기 자회사에서 지원하는 매직4라는 시스템인데요. AI가 지금 디자인한 형태입니다. 지금 AI가 디자인한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 내지는 임플란트 보철의 디자인, 특히 교합에 대한 내용들과 크라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제가 여러 케이스를 해봤는데요. AI 기술에 의한 교합 책정이라든지 크라운의 형태, 여기 있어서는 아주 놀랄 만큼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는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원피스의 바 타입이 아닌 섹셔널한 티바 형태의 어버트먼트를 제작하고 지르코니아로 하이브리드 타입의 이런 보철물들을 제작해서 환자분께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불과 원피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고요. 한 3개월 정도에 마무리를 했고, 아직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완벽히 됐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정밀도 있는 보철 세팅과 리지드를 준다면 크게 문제없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술전, 식립 후 그다음에 최종 엑스레이 사진인데 임플란트 위치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난감한 그런 경우들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전 사진에 왔던 환자분께서 3개월 만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철을 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디지털 기술의 덕분에 저도 행복하지만 환자분들도 더 행복한 그런 치아를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교정과 임플란트, 그 다음 다른 치료들을 한 번에 시뮬레이션해서 한 번에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시도해봤던 환자분입니다. 한 3년 전 케이스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환자분은 술전 사진에서 처음 왔을 때는 크라운이 있었지만 25번이 캐리어스가 심해서 수술 진행 단계에서는 이제 크라운이 부러진 그런 상태에서 왔습니다. 치료 계획으로 환자분께 제시는 24번과 25번을 임플란트 2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이캐나인인 23번을 교정을 해서 위치로 당기고 그 다음에 25번만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트리트먼트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디지털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요. 이 시퀀스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상악에 하이캐나인을 먼저 디지털상에서 교정적으로 셋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적으로 셋업된 상악을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 업로딩 시켜서 임플란트 위치를 교정 이후에 최적의 위치로 임플란트를 잡는 그런 방법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교정 치료 전에 임플란트를 미리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되고 있는 과정 동안 교정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번에 끝내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먼저 교정 소프트웨어 상에서 디지털적으로 하이캐나인을 셋업을 해서 그 파일을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 상에서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하는데 이용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임플란트 좌표에 맞게끔 셋업된 디자인의 보철물까지 선 제작을 미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제작한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 상태가 셋업 전에 초진 사진이고요. 교정 셋업을 하고 나서 22번과 23번을 이상적인 교합 형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타겟으로 셋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악 모델만 디지털적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나 보철 시스템에서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예전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2개든 3개든 다 올려서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요 단계를 했던 몇 년 전에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디지털 작업을 따로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 임플란트 스튜디오에 다시 업로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작업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셋업된 디자인의 파일을 CT 데이터와 병합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CT에서 22번, 23번, 그 다음에 셋업된 모델의 22번, 23번은 상당히 다른 위치로 위치가 되어 있지만 다른 치아들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칭이 잘 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에 맞는 웩스업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좌표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립을 하면서 가이드는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만 가이드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술 직후에 바로 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됐을 때는 2주 정도 됐을 때 선제작한 템퍼러리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상태에서 교정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됐을 때는 거의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선제작된 크라운을 크게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시뮬레이션 상태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밀해서 큰 문제 없이 바로 이런 상태의 보철물까지 디자인했고, 교정이 끝난 상태에서 아치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디자인했던 바 그대로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도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과 교정을 한꺼번에 실행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만약에 교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픽스처를 식립했으면 아마 여기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렸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디지털의 정밀도와 원가이드의 정밀도의 어떤 그런 장점들 때문에 가능했던 단기간에 통합 치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디지털 서저리에서 버추얼상의 디지털 서저리에서의 픽스처의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강점이 있는 가이드 서저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정밀도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버트먼트 디자인 또한 시뮬레이션 상에서 예전에는 픽스처를 식립 이후에 인상을 뜨거나 이런 단계에서 했던 어떤 프로세스를 픽스처 식립 전에 고려를 하고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밀도의 프로세스가 가이드 서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철물도 좀 전에 보여드린 몇몇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보철물의 정밀도 또한 디지털로 계산했을 때 아날로그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오히려 더 정밀한 그런 결정을 수술 직전에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구나 치주나 아니면 주위 인접 조직이나 해부학 구조물에 있어서도 안정성 이외에도 아주 이상적이고 롱텀 스테빌리티가 있는 그런 형태를 고려해서 디자인도 되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오히려 더 만들어줄 수도 있는 과정도 픽처 식립 전에 이미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최종 픽스 위치가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픽처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가 그 환자의 최적의 임플란트, 최고의 임플란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환자의 고유의 CR이라든지 고유의 형태, 고유의 치아 형태들을 그대로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로 이 또한 임상적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의 성과는 아주 높은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준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토탈 트리트먼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굳이 임플란트를 식립에만 집중해서 식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가 모든 토탈 트리트먼트가 다 고려된 더 정밀하고 더 바람직하고 더 아이디어한 픽처의 위치를 결정해서 정밀하게 환자분께 식립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원가이드,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디지털 기술들이 저한테 보여준 내용들의 궁금증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임상적인 결과에서 장점이 없다면은 디지털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제작 방법의 변화나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3D라는 3차원적인 가상 공간과 그 다음에 디지털이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시점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퀴먼트만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이게 디지털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디지털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거기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디지털 기계는 단순한 어떤 그런 수단의 변화일 뿐이죠. 이제는 저희 치과 의사들도 디지털적으로 이해를 하고 디지털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만 디지털 기계를 쓰면서 더 디지털의 장점들을 가지고 저희 임상적인 퀄리티나 양적 질적으로 어떤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저나 여러분들의 임상 인클리닉에서 이런 3D 인트라오랄 스캐너나 3D 프린터 밀링 기계를 임상적으로 직접 이렇게 버추얼 플래닝을 원장님들이 임상 철학들을 넣어서 플래닝을 하시면서 프랙티스를 하면 아마 임플란트 프랙티스의 완성도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높은 단계의 완성을 디지털 기술 덕분에 저희가 임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적, 양적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디지털 기술을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디지털 마인드로 변환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치과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세영 원장님. 네, 천세영 원장님 정말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데 지금 Q&A 시간이라 많은 질문이 와 있는데요. 그 중에 선별돼서 한두 개 질문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선생님 말씀이 이 슬리브레스로 로우 스피드로 하는 걸 아주 강력히 리코멘드 해 주셨는데 그 로우 스피드로 하다 보면 잘 안 깎이거나 이래 가지고 우물쭈고 하다 보면 패스가 좀 안 맞거나 이런 예는 없나요?
네, 로스피드 드릴링을 하게 되면 고속 드릴링에 비해서 절삭력에 있어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악골의 경우에 코티칼본의 일부를 제외하고 드릴링을 해서 본 절삭을 해서 드릴링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요. 혹 필요하다고 하면 간헐적인 주술을 통해서 고속 드릴링을 잠깐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제가 저속 드릴링을 선택한 이유는 저속 드릴링을 하면서의 최고의 장점은 슬리브에 메탈 슬리브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의 정밀도를 우선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탈 슬리브는 드릴과의 공차가 늘 일정합니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드릴과 레진 슬리브의 공차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서 수술을 오히려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레진의 단점이 되는 어떤 약한 절삭이 되거나 튀어나가나 그럴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저속 드릴링을 하고 갭을 줄이고 또한 드릴의 슬리브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접촉 면적을 더 넓힌다든지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드릴의 방향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제가 설정한 그 방향에 더 가깝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드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스템이 훨씬 지금까지 해본 여러 시스템의 어떤 가이드 서저리를 해보았지만 이 시스템만큼 더 정확한 시스템은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시스템이 제일 그래도 수술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다른 회사에서들도 그 가이드 서저리의 경향이 메탈을 안 쓰고 슬리브레스에 가까운 것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로우 스피드라 그러면 RPM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돌리시는 건가요? 네, 저는 평균적으로 100 RPM 정도를 100 RPM.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걸 네. 물론 하악 전치부나 이런 데는 좀 더 다르긴 하죠. 예, 처음에 드릴링 할 때는 이제 본의 일레귤러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본 플래팅 드릴로 본의 어떤 방향이 드릴 방향에 수직이 되는 평평한 면만 해준다고 하면 절삭을 해서 펀칭 들어가는 데 크게 문제 없지 않았나 이렇게 고려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가이드 수술에서 선 제작된 보철물이 이제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한두 개 대체적으로 잘 맞지만 한두 개가 좀 안 맞는 데거나 이래 가지고 좀 그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팁이 좋은 어떤 임상적 팁이 있으시면 네. 예, 저기 디지털로 선 제작된 보철물은 실제적으로 오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입력 데이터인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의 오차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는 저희가 컨벤셔널하게 디자인을 할 때, 컨벤셔널하게 보철을 할 때 러버 인상을 뜨거나 스톤 모델을 붓거나 핀 작업을 할 때도 나올 수 있는 오차고 특히 교합기에 마운팅 할 때 오는 오차 이런 오차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마운팅 했을 때는 오차가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퀄러티의 보철물을 아니면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실제 오차를 비교해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CT 오차와 구강 스캔 오차가 그런 컨벤셔널한 방법에서 오는 오차들에 비해서는 데이터적으로는 더 적다고 판단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디지털을 처음에 저도 해봤을 때 모델리스 해봤을 때는 그런 오차들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보철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명히 데이터상으로는 맞는데 분명히 더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찾다가 보니까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구강 스캐너 정밀해? 얼마나 정밀하고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구강 스캐너고 CT도 정밀해? 그러면 얼마나 정밀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계가 정확도 해야 되지만 그 이유는 역으로 컨벤셔널하게 똑같은 러버 인상제와 똑같은 스톤과 똑같은 교합기를 주면 똑같이 저희가 인상 떠서 정확하게 똑같은 정밀도로 마운팅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강 스캔 데이터가 덜 틀어지게끔 하려면 스캐너의 어떤 그런 원리나 그 회사의 스캔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도 조금 더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밀린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디지털 기계를 쓰면 디지털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디지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인드는 예전 마인드대로 러버를 인상 떠서 스톤을 맞춰서 이렇게 하던 마인드로 디지털 하다가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오차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계속 더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현장에서 고칠 수 있을 정도의 마이너한 거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아주 간단한 거는 그 주로 선생님이 직접 그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로 멀티 유니트 개념으로 하시나요? 싱글 유니트 개념으로 하시나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 하나하나를 없어진 만큼 숫자만큼 넣으면서 싱글 유니트로 하느냐,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시는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해부학 구조물들이 용납을 해준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쿼드런트로 이렇게 봤을 때 4번부터 7번까지 예를 들면 같은 치아들이 여러 개 있으면 수술 시 편리함이나 보철 시의 어떤 편리함 내지는 패스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능하면 그룹핑을 해서 브릿지 형태로 가면서 특히나 모든 픽처를 평행하게끔 그렇게 디자인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각 치아들의 위치의 주위의 뼈라든지 잇몸의 형태들이 다들 일정한 위치로 가다가 보면 한두 개의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본 하우징에서 가장 중심에 가장 그 교합력을 분산하기 좋은 위치로 픽처를 잡기에 좀 한계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한두 개들은 따로 위치를 하고요. 나머지 보철 커넥션이나 보철물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크라운과 어버트먼트 단계에서 패스를 거기서 좀 패럴링하게 맞춰서 브릿지 형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멀티 유니트가 더 네네. 선호하시는 형태라는 말씀이죠. 네. 그 디지털 저도 이제 트라이를 해보지만 그 골드 웍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3D 프린팅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구치부에 혹시 환자들이 그 골드 웍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T바의 형태의 섹셔널한 바 형태이긴 합니다만 실제 원피스 형태의 바 형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다가 보면 풀아치에서 원피스 형태는 구강 스캔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울 만한 정확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픽업 임프레션,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픽스처의 위치만 디지털적으로 다시 재배열해서 그다음에 모델 프린팅이라든지 모델상에서 이제 지르코니아나 티타늄 바 형태의 밀링된 티타늄 바 형태를 이용해서 어댑테이션을 구강 내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환자분께 착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T바 형태처럼 섹셔널한 바 형태를 이용하면 하이브리드 형태의 브릿지 보철도 아주 정밀하게 세팅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디지털적으로 솔루션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대개 템포러리 프로스테시스를 한 달 반 정도 쓰시다가 네. 그다음에 영구적인 걸로 바꾸신다는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천세영 원장님 오늘 좋은 강의 정말로 자세하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강연은 노벨 workflow for bimaxillary implant supported rehabilitation with 원가이드 시스템입니다. 이 원가이드 시스템에 의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양악 보철을 하는 거를 우리 정현준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일치과 정현준 원장입니다. 오늘 저를 오스템 마곡 신사옥 첫 번째 오스템 미팅에 초청해 주신 오스템 최규옥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는 과거에 김명래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 김명래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에 김기성 원장님께서 시행하신 이 원가이드의 강의를 처음으로 해서 원가이드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이드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해봤을 때 양악무치학에서 임플란트를 통한 재건에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좋고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양악무치학에서 임플란트 지지 보철을 위한 컨벤셔널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디지털 노블 워크플로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이후에 진단과 수술 과정을 고찰하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환자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초진시의 정면 그리고 측면의 인트라오랄 포토로 환자분의 파노라마와 CBCT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를 위한 2차 수술 임플란트 제거를 위한 수술 시에 임플란트의 3차원적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템 EFR 키트로 임플란트를 제거는 하였지만 그러면 과연 이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환자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행하였던 컨벤셔널 테크닉에서 먼저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정중선을 보고 CBCT에서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를 판단한 이후 그 상상 속에 있는 정보를 수술 과정 중에 모두 재현하였습니다. 이에는 술자의 숙련된 어떤 술기가 필수적이었죠. 또한 그 이후에 직후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걸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덴처를 이용해서 가철식 보철물을 사용하다가 차후 고정식 임시 보철물로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환자분의 안모와 구강 내 사진으로 지금 상악이 발치 후에 많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성 3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CBCT에서 비중격과 나잘 스파인을 중심으로 정중선을 확보한 이후 정중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중절치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 위치를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CT에서 소프트 티슈와의 정중선을 확인하고 다음에는 anatomical structure인 피리폼 어퍼처와 치조골의 변곡점의 견치를 배열하게 됩니다. 견치의 배열까지 만족스러우면 그 견치의 패스를 참조하여 양측성으로 4번, 6번, 7번, 4번, 6번, 7번 순서로 임플란트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리컨스트럭션 부에서 임플란트의 버코링구얼 앵귤레이션과 링구얼 앵귤레이션을 확인하고 교환면에서 미지오디스탈적 포지션을 확인한 이후 안테리어 프리막실라 파트에서 임플란트의 전치부 임플란트의 앵귤레이션을 대합치에 맞춰 확인하고 다시 정중선을 확인한 이후 모든 임플란트에 대하여 소프트 티슈 티크니스와 임플란트의 탑이 잠긴 그 뼈의 높이를 측정하여서 바이오로직 위스 최소 4mm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수술이 된 모습입니다. 자, 애너토미컬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중절치와 견치를 배열하는데
먼저 나잘 스파인에 카본 마크로 선을 긋고 견치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구치부에 그에 부합하는 패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중절치에 마저 식립하면 수술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멘탈 포라멘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과 자연 치아의 근원심 폭경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상악에서 인사이시브 포라멘을 중심으로 떨어진 각도의 임플란트를 배열하고 또 하악에서는 멘탈 포라멘 상방이 제2 소구치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임플란트를 근원심 폭경에 따라 배열하면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컨셉에 맞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 이식을 진행한 후 멤브레인을 어댑테이션하고 플랩 클로저하였습니다. CBCT를 보았을 때 술전과 수루의 임플란트의 배열이 굉장히 유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하고 덴처를 조정해서 조금 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철성 임시 보철물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고정식 템포리 프로스테시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비추어리 CR과 VD를 체득해서 랩에 넘겨야 되겠죠. 그를 통해서 임시 보철물이 오면 그 임시 보철물을 약 3개월 쓰다가 다시 새롭게 조정된 정보를 트랜스퍼하면 교합기에 올려서 프레임워크가 배송되면 트라인해서 교합 조정하고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철성 보철물이 고정성 임시 보철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있어서의 환자의 잠정적인 CR 내에서의 VD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디가치 트레이서나 anterior deprogramming device나 레코딩 베로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웩스림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웩스림을 활용하여서 CR에서의 VD를 체득하여 랩으로 넘겼지만 저의 미숙으로 인해서 교합 고경이 높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간의 조절을 끝에 환자가 편안함을 느꼈을 때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지털 노멀 워크플로우는 이와 좀 달라서 진단 과정에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수술 과정과 보철 과정은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테크닉입니다. 애널로그 다이어그노시스 과정에서 안무 분석과 TMJ 평가 그리고 CR과 VD를 레디오그래픽 지그를 통해서 그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다이어그노시스 과정에서는 임플란트를 배열하고 서지컬 가이드를 준비하고 또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미리 준비하고 임시 보철물까지 미리 준비해서 서지컬 과정에서 빠른 가이드 수술이 끝나자마자 이미디어트 로딩을 즉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술에 능하고 보철에 능하지 않는 의사가 보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본 환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상악은 풀덴처, 하악은 파셜 덴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술전 파노라마로 환자의 술전 사진에서 깊어진 비순구, unsupported then upper lip, 그리고 낮아진 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술전 구강 내의 상악과 하악의 모습으로 우리는 덴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터클루전 릴레이션십을 레코딩해서 이를 오스템 원가이드 센터로 보내어서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이 가이드를 어댑테이션한 후 수술 과정을 함께 보시죠. 자, 수술 과정 동안 먼저 하악의 가이드를 앵커 스크루를 이용해서 하악의 무취약 리치에 고정시키고 원가이드 패스 드릴, 원가이드 테이퍼 드릴, 그리고 오스템 TS 시스템에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이 증례에서는 인터포라미널 스페이스 후방에는 그 가용골의 헤이트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오론 4 컨셉인 이 틸트 임플란트 각도로 심었고요. 임시 보철물의 적합을 확인한 후 상악으로 넘어갑니다. 상악에서는 앵커 스크롤을 먼저 형성하고 그 이후에 양측 플랩을 열어서 레터럴 윈도우 테크닉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시행합니다. 윈도우를 그리고 디태치먼트 시킨 후 슈나이데리언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시키고 본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앵커 스크루 홀을 미리 형성해 놓았던 것에 앵커 스크루를 통해서 가이드를 적합시키고
이 증례에서는 오스템, TS 시스템, 원가이드 시스템과 원 MS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 술후 즉시 미리 준비된 임시 보철물에 적합을 확인한 후 악관관계를 보았을 때 진단이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수술 후 및 수술 2주 후, 그리고 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동안 임플란트 수술 즉시 우리가 CR 내에서의 VD를 컨펌해서 환자가 적응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TMJ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환자의 VD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끝나면 원 유닛 템포리 프로스테시스를 디바이드하여 크로스 마운팅 테크닉으로 랩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과 그리고 이 어버트먼트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 버티컬 디멘전이 변화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교합기에 마운팅해서 오클루저 이 딜코니아 프레임워크를 트라인하고 이 과정에서 구치부의 오클루저 어저스먼트를 완료한 후 포셀린 빌드업을 하여 최종 보철물을 완성하였습니다. 환자의 수루 파노라마입니다. 술정과 수루의 포트레이트에서 환자의 소프티슈 컨투어가 달라지고 환자의 미소에 자신감이 생겼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양악 무치약을 위한 원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를 통한 고정식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단 과정에 있어서의 이 양악관의 악관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악과 하악의 그 악골의 흡수가 차등적이기 때문에 악골의 흡수량을 고려하고, 둘째로 중심이, 셋째로 수직 고경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양악 간의 임플란트의 수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각 픽처 간의 앵귤레이션을 정교하게 계산하고 본 그래프트가 만일에 필요하다면 그 양과 테크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이미디어트 로딩의 성공 여부에 직결됩니다. 보철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디어트 or delayed 로딩의 어떤 스킴을 셀렉션해야 하고 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이타늄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할 것인지를 어버트먼트를 선택하여야 하며 맨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주제에 맞는 인터클루전 릴레이션십 레코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악과 하악 간의 발치 후의 치조골의 흡수 방향이 다른데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구개측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성 클래스 3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우측 상방의 그림처럼 이 가철성 보철물에 지쳐서 환자가 고정식 보철물로 바꾸려고 할 때 때로는 순측으로 많은 양의 컨트롤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악이 흡수가 되면 임플란트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 그리고 배열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악이 흡수가 많이 되었을 때 좌측 도해처럼 임플란트를 너무 업라이팅해서 심게 된다면 캔틸레버의 양이 늘어나면서 최종 보철물에서 버컬 쪽 캔틸레버로 인해서 푸드 리텐션 앤 임팩션이 심해지고 환자의 셀프 클렌징에 불리해지니 참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테이퍼 쉐입의 악궁은 스퀘어 쉐입의 악궁에 비해서 캔틸레버의 양이 늘기 때문에 프리막실라 에어리어에 임플란트를 추가 배치하여 캔틸레버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흡수가 많이 일어난 상악에서도 좌측 도해처럼 좀 더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캔틸레버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천세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자의 고유의 시야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때로는 완전 양악 무치약의 경우에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보통은 틀니가 오래되고 CR이 무너져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때 우리가 중심이 또는 적응된 중심 위치를 획득하여 환자에게 CR을 다시 재구성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그 센트릴레이션이 스테이블하면서 재현 가능해야 하고 환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악 무치약에서 의식의 흐름을 첫째, TMJ가 건강하냐, 둘째, 중심의 과두가 재현이 되느냐, 셋째, 그에 맞는 수직 고경과 넷째, 중립대와 상순을 립 서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의식의 흐름으로 치료를 해가고 있는데요.
시야를 찾기 위해서는 피터 도슨의 바이매뉴얼 매니퓰레이션이 가장 유리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두가 후상방으로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크닉 센시티브하죠. 때문에 우리는 진단 과정에 있어서 고디가 트레이서나 또는 보철 과정에 있어서 anterior deprogramming device를 통해서 환자의 하악을 좀 더 테크닉 센시티브하지 않고 재현성 있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직 고경에 대해서는 이 환자의 과두가 중심에 있는 정도에서의 변화는 환자한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 고경을 어떻게 임상적으로 결정할까요? 그것은 1935년 닥터 윌리스는 동공간선과 입술선 그리고 코의 하연과 턱의 하연의 거리가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1988년 조인호 교육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인류 계측학적인 이런 보고에 따르면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검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도표를 외우고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보다 통상적으로 4에서 5mm 정도 더 높고 또 그 동공간선에서 상순연까지의 거리보다 이 턱, 코의 하연에서 턱의 하연까지가 약 1에서 2mm 정도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지금처럼 임상에 적용할 때 매우 편합니다. 마침 이 환자는 조인호 교수님께서 보고하신 그 평균치와 완전히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섬세한 아날로그적인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제공할까요? 저는 오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덴카 트레이를 레디오그래픽 지그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래 덴카 트레이는 양악 무치약에서 우리가 틀니를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고디가치 트레이서의 컨셉이 기성 트레이에 융합되어 있는 정말 이 기발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왁스림 아주 넓은 평면인데요. 왁스림에서조차 프리머처티가 없고 이 중심이가 최종 덴처까지 확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덴카 시스템 과연 어떻게 핸들링해야 할까요? 양악 무치약 환자에서는 좌측 그림처럼 처음에 트리트먼트 덴처를 이용해서 TMJ를 안정화시킨 뒤 이 그 트리트먼트 덴처와 가장 흡사한 크기의 트레이를 선정을 해서 인상제를 통해서 인상을 체득합니다. 이후에 지금 이것을 그대로 환자에게 바이트를 물려서 악간 관계를 체득하려고 하면 이 후방에 하악의 레트로몰라 패드와 상악의 튜베로시티가 걸려서 체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덴카 시스템은 디스탈 파트를 디바이드해서 트림 아웃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센트럴 스크롤을 조정하고 윌리스 계측치를 이용해서 버티컬 디멘전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이유. 6번 가장 중요한 라디오그래픽 포인트를 이 트레이의 외면에 짜서 라디오그래픽 마커로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 스크루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센트럴 스크루가 너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플러블 레진으로 고정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측정한 이 버티컬 디멘전을 게이지로 측정해서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디오그래픽 마커가 CT의 라디오그래픽 인포메이션과 이 인상을 통해 스캔한 이 서피스 인포메이션이 머징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런 덴카 시스템 이거 정말 유용할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 환자분은 하악에 이 치열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 전체 풀마우스 임플란테이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는 치아를 뽑기 싫다고 하셔서 우선은 라디오그래픽 가이드로 교합 고경을 측정해서 오스템 가이드 센터로 트랜스퍼하였는데 그랬는데 저는 평소에 이 중심이를 체득하는 것에 나름대로는 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환자가 앞으로 빼물면서 말도 안 되는 교합 위로 체득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열심히 설득을 해서 2개의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를 발치하고 덴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심이를 체득하고 또 정중선을 기록하여서 이를 오스템 원가이드 센터에 보내서 디지털 리해빌리테이션 디자인을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진단 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안무 분석부터 시작하는데요. 안무 분석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공간선과 그다음에 구각선의 평행성 또
환자의 미드라인과의 수직인지 이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3차원적으로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추가적으로 환자의 틀어짐을 관찰하게 됩니다. 초상권에 동의하신 네 분의 이런 안모 사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처럼 정중선과 동공간선, 구각선이 평행 관계와 수직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우측 그림처럼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를 아무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처럼 동공간선과 구각선이 수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개까지 약간 틀어져 있는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선 포토샵으로 정중선을 0도로 맞춘 이후에 동공간선과 구각선의 각도를 계산하고 사이드 와이더를 통해서 구각 내에 애나토미컬 랜드마크랑 함께 조합을 하여 이 정보를 반드시 오스템 원가이드 센터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없이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플란트를 정중선에 맞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하악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아를 기준으로 첫 번째 가이드의 리텐션을 잡아서 임플란트의 홀을 확공하고 KS 시스템 픽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이 KS 시스템은 그 임플란트의 이 탑에 있는 벽의 두께가 모스 테이퍼 15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서 4.0짜리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을 하더라도 찢어짐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치아를 발치하고 두 번째 서지컬 가이드 템플릿을 장착하고 KS 시스템 이미 식립한 임플란트에 이렇게 픽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한 이후에 발치된 위치에 두 개의 추가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식립한 위치에 어떤 작은 디히슨스 디펙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랩을 미니 플랩을 살짝 열어서 상황을 보고 임플란트의 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KS 시스템이 가진 특별한 어버트먼트 홀딩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어버트먼트 하단에 저 산발이가 이 픽스처 내 이 결합 구조에서 굉장히 쫄깃하고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미디어트 로딩을 술 후에 즉시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 술자의 장갑이 굉장히 혈액에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어버트먼트가 미끄러 떨어져서 환자의 목구멍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기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K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가 픽처의 핵선에 들어가는 느낌도 명확하고 들어갈 때 마치 픽스처가 어버트먼트를 빨아들이듯이 쑥 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풀마우스 임플란테이션 앤드 이미디어트 로딩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아닌가 하고 수술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저 사이너스와 관계없는 프리막실라 에어리어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저 올드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올드 임플란트를 저는 리텐션 스트럭처로 활용을 했는데 우선 플랩을 열고 사이너스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 환자의 치조정에 굉장히 큰 디펙이 있죠. 왜냐하면 이 환자는 모든 수술이 다 실패해서 임플란트가 다 빠져서 저희 병을 리퍼된 환자였기 때문인데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반대쪽 좌측으로 넘어가서 플랩을 열고 윈도우 아웃라인을 그린 후 피저 일렉트릭 디바이스로 슈나이데리언 멤브레인에 최대한 상처를 입히지 않게 윈도우를 디태치먼트한 이후에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상하게 우리가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한 부위에 KS 임플란트 시스템의 픽스처를 다시 계획대로 식립하고 있습니다. 상악은 우리가 중력으로 인해서 어버트먼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악보다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KS 시스템 고유의 어버트먼트 홀딩 시스템이 이 픽스처가 어버트먼트를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고 너무 쉽게 우리는 스크루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플랩을 열었었기 때문에 슈처를 합니다. 당연히 상악 구치부에서는 초기 고정이 약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픽스처는 이미디어트 로딩에 참가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프리막실라 에어리어에 우리가 6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상악의 이미디어트 로딩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의 임플란트 개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토크가 30뉴턴 이상임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미리 준비된 이 템포러리 프로스테시스의 적합과 정확한 교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진단이 잘 된 것입니다. 수루 파노라마가 잠깐 지나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안모 분석 이후에는 TMJ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시행합니다. 이 TMJ가 하중 검사에 의해서 약간 통증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그게 머슬 디스오더인지 아니면 인트라캡슐러 디스오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주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양악 무치약 환자는 이 덴처를 쓰다가 덴처가 웨어링이 되고 잘 맞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해서 고정식으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이 과두가 중심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외측 익돌근이 완전한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덴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트리트먼트 덴처를 제작하여 약 3개월 동안 착용한 다음에 중심위의 과두를 안정시킨 이후 치료를 진행합니다. 과두의 변형이나 이 원판의 변이와 같은 인터캡슐라 디스오더에서는 역시 트리트먼트 덴처를 만들어서 약 6개월간 사용하고 나서 이 어댑티드 센트릭 포스처라고 하는 적응된 중심 위치의 과두를 재현성 있게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치에서 환자는 편안함을 느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TMJ 이밸류에이션을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TMJ가 건강하면 바로 덴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근육에 통증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 조인트가 과두에 들어가서 안정적이면 진행해도 되지만, 만일에 불안하다면 트리트먼트 덴처를 약 3개월 이용한 다음에 덴카 시스템이나 또는 잘 맞는 트리트먼트 덴처의 레디오그래픽 매커를 붙여서 이제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를 하는 거고요. 이 원판이 변이되거나 또는 과두가 이 변형되게 되면 그때 역시 이 트리트먼트 덴처를 6개월 정도 이용한 다음에 TMJ가 스테이블해지면 이에 레디오그래픽 마커를 붙여서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 스테이지로 아주 원활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고리식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가 진단인데요. 지금 보시는 환자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됐죠. 이렇게 빠진 경우에 굉장히 이 케이스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후방부에 임플란트가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은 운드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본 오그멘테이션 이후에도 운드를 프로텍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본 그래프트, CTG, FGG, 디지털 서저리를 이용해서 파이널 보철까지 딜리버리 되는 데까지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니셜 시츄에이션에서 저렇게 하악 전치부가 무너져 있더라도 구치부에 서포팅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띠크닝을 시행한 이후에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알로제닉 본 그래프트로 하악의 전방부의 리지를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릴리징을 충분히 넣어서 플랩을 닫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 티슈 그래프트, 티슈 어그멘테이션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치 후에 양악 무치약의 환자에서는 이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가철성 보철물이 저기를 짓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구치부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리막실라이어리에 GBR을 시행하고 나서 소프트 티슈 컨투어를 잡고 6에서 9개월 이후에 리엔트리에서 널 리저블 멤브레인을 제거했을 때 충분히 풍요한 뼈의 컨투어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걸게 되면 안정적인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호리존탈 디펙트나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는 그냥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전 상태와 파노라마로 환자의 술전 안모 사진입니다. 덴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의 CR에서의 VD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원가이드 센터로 보내게 되면 이 모델을 붓고 트레이를 스캔하고 모델과 트레이를 함께 스캔해서 이 모델 그리고 트레이 그리고 악강 관계를 보시는 것처럼 삼중 정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 과정에서 잠정적인 임시 보철물 디자인을 하고 오전에 이수영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탑다운 임플란트 플래닝을 이용해서 정중선 비중격에 맞게 임플란트를 평행성 있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할 때는 케라티너스 티슈 위스를 확인해서 만일에 부족하다면 플랩을 열어야겠죠. 하악의 가이드를 어플리케이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필요한 GBR을 시행한 이후에 상악으로 넘어가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우리가 초기 고정이 얻어진 프리막실라이어리어의 임플란트에만 임시 보철물을 장착했습니다. 이때 구치부에 보철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악 이 전치부 보철물의 레진으로 선반을 만들어 주어서
조합력을 디스트리뷰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 6개월 이후에 세컨 서저리 이후에 환자는 이미 그렇지만 이 CR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크로스 마운팅을 해서 교합기에 올리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CR에서의 VD를 다시 리컨펌한 다음에 풀 지르코니아 프라임워크를 트라이한 상태에서 구치부의 교합 조정을 끝내고 최종 보철물의 측면과 기능 시의 사진으로 환자분의 파노라마 및 지금 바이트 시의 CR에서의 바이트 CO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측방으로 가이드했을 때 전방으로 가이드했을 때 움직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술 후 안모 포트레이트로 정중선과 립 서포트를 확인한 뒤 환자의 인터뷰를 같이 들어보시죠. 뭐 고기, 깍두기, 뭐 갈비 다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체중이 한 3kg 늘었습니다. 이런 술식 원가이드는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안정감 있는 술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환자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안모 분석을 시행한 후 정중선을 맞춘 후 동공관선과 구각선을 배열하고 다시 이 사이드 와이더로 구각 내 랜드마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체득하여 원가이드 센터에 보내었고요. 술전 파노라마로 임플란트를 다 빼지 않고 상악과 하악에 공이 2개씩의 임플란트를 남기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여 수술 시에 첫 번째 가이드의 리텐션을 잡아주는 스트럭처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애널로그 다이어그노시스 과정에서 CR에서의 VD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디지털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수직 고경의 길이를 측정하고요. 랩에 보내게 되면 석고를 부어서 머징을 시키고 디지털 리해빌리테이션 디자인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즈 타이타늄 어버트먼트와 함께 임시 보철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을 함께 보시죠. 자, 술전에 우리가 인터럴 포토로 지금 보시면 힐링 어버트먼트의 원가이드의 힐링 어버트먼트의 육각 홀의 원가이드의 저 부분이 정확하게 정합이 돼서 딱 껴짐을 확인할 수 있죠. 패스 드릴, 원가이드 테이퍼 드릴, 임플란트 식립. 임플란트는 오스템 TS3 시스템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지금 남아있는 임플란트의 힐링 어버트먼트가 철저히 가이드 템플릿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방 구치부에도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안심하고 식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이드의 리텐션과 스테빌라이제이션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 올드 임플란트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오스템 EFR 키트로 오래된 올드 임플란트를 제거합니다. 이 올드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 있는 EFR 키트가 있다는 이 사실이 제가 자신감 있게 임플란트를 한 번에 제거하지 않고 2개 정도 남겨두어서 리텐션 스트럭처로 사용하게 되는 그 용기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지컬 가이드를 어댑테이션한 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티컬 앵커 중에 원 가이드 픽스처 앵커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통해서 두 번째 가이드의 리텐션을 얻은 후 올드 임플란트를 뽑은 자리에 2개의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합니다.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미리 준비한 임시 보철물을 결합했을 때 마진을 통해서 정확한 적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올드 임플란트의 리텐션과 서포트에 의지해서 전방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합니다. 참고로 이 환자분은 사이너스가 굉장히 견치까지 확장해 있는 환자입니다.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올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사이너스와 관계없는 우측 3번, 4번의 임플란트를 마저 식립합니다. 이 3번, 4번 임플란트는 두 번째 서지컬 가이드에 홀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랩을 열고 레터럴 윈도우를 열게 되는데 저 위치에 이미 임플란트가 천공시키면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너스 슈나이데리언 멤브레인이 작은 스몰 타워링이 일어났지만 무난하게 리페어한 이후에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고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고 긴 픽스처가 역시 사이너스에 천공되어 식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터럴 윈도우를 열고
우리가 슈나이데리언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테어링이 일어났지만 사이너 슈나이데리언 멤브레인의 특성이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스카 티슈화돼서 질기기 때문에 필요시에 다이렉트 수처를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댄 이후에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오스템 픽스처 앵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서지컬 가이드를 심어 놓은 임플란트에 고정하고 방금 시행하였던 사이너스 본 오그멘테이션 에어리어에 임플란트를 마저 식립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슬롯을 맞추고요. 이때 상악 구치부에서는 우리가 초기 고정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 스크루를 체결하고 썸머지 시키고 있고, 상악 전치부 4번까지의 임플란트는 초기 고정이 괜찮았기 때문에 토크를 주고 미리 준비한 임시 보철물을 이용해서 교합을 악관관계를 확인하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과 수루 파노라마입니다. 환자의 술전과 수루 파노라마를 비교하였을 때 최종 보철물의 위치에 맞게 탑다운 컨셉으로 임플란트가 배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인터뷰인데요. 치아가 없었을 때는 상당히 이 볼 소프트 티슈가 서포트가 안 되고 있죠. 단무지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잘 부드럽게 먹었습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편안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가이드 시스템을 만나면서 풀 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한 관점을 토대로 제가 설명드린 워크플로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애널로그 다이어그노시스의 과정에서 CR 내에서의 vertical dimension을 측정하여 잠정적인 vertical dimension을 레코딩하여 보내고, 임플란트를 정중선에 맞게 배열하는 디지털 다이어그노시스와 타이타늄 어버트먼트 및 임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디지털 리해빌리테이션 디자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여 오스템 원 가이드 시스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술 과정을 끝낸 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미디어트 로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동안 환자의 TMJ 시스템은 안정되기 때문에 이를 레코딩해서 랩에 보내면 환자의 필요에 따라 아름다운 보철물을 제작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 딜리버리하고 안정적인 교합을 확인한 후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스템 원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실패율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현준 원장님, 한편의 서사시를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멋진 강의였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인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선생님 아까 보니까 그 버티컬 디멘전하고 그 센츄릭 릴레이션을 찾는데 네네. 덴카 시스템을 아주 활용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우리가 보통 그 이전에 쓰던 어떤 레코딩 베이스를 쓰는 것과 사용상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이나 아니면 그 나중에 재현성 거기가 아주 탁월할 것 같은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너무 중요하고 귀중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실은 제가 레코딩 베이스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이 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레코딩 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악과 하악의 임프레션을 전통적으로 뜬 다음에 그 잠정적인 악관 관계를 어느 정도는 체득을 해서 랩에 보내야지만 적절히 최대한 좀 잘 맞는 레코딩 베이스가 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잠정적인 시야를 잡아서 보내는 그게 미흡하게 되면 또는 완전히 기공사에게 맡겨서 아비추어리 레코딩 베이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레코딩 베이스를 통해서 시야를 잡아야 되고 버티컬 디멘전을 잡아야 되고 또 그 레코딩 베이스로부터 그 중립대도 잡아내야 되면서 교합 평면도 평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3차원적인 이 왁스의 과정을 실제로 임상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쉽지 않으면 그 프리머처티가 발생을 하면서 하악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레코딩 베이스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뜰 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디가치나 또는 anterior deprogramming device 같은 건 스타일러스 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에서부터 오는 프리머처티를 배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왁스의 조작에 숙련되지 않은 술자가 하더라도 재현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덴카 시스템을 저는 써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배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나요?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프랙티스를 좀 해봐야 되나요? 프랙티스를 해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몇 번 이렇게 아무래도 덴처 환자가 오면 저도 실은 덴처 환자가 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시각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바라보고 또 설득하게 마련인데 덴카 시스템을 배우면서는 덴처 환자가 오면 이 환자를 내가 덴카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환자분께 적용하면서 두스 케이스를 해보고 특히 그 오스템의 지금 현재 자회사인 코잔에서 그 직원이 나와서 덴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도와주고 또 필요하다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는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 수술 전 이제 가이드의 고정과 그다음에 수술 도중에 그 가이드가 움직인다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치조골의 그 흡수 상태가 좀 불규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선생님은 진짜 서저리 굉장히 과감하시더라고. 옛날에 저한테 있었으면 혼났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거를 정리를 해놓고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그날 하여튼 해결하면서 바로 다 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 치료 순서를 정한 데가 동시에 하느냐, 좀 순차를 둬서 하느냐, 뭐 이런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리시계.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이레귤라리티가 있고 골 흡수가 심한 데가 있고 수직적, 수평적 이런 게 있을 때 동시에 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 원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양악무치학에서 우리가 그 전악 재건을 할 때는 조금 제가 수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철적인 시각으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려고 현재는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골이 부족한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상악동의 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남아 있는 골량이 적을 때 이럴 때는 뭐 이미디어트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레터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동시에 식립을 해도 되지만 그럴 때 만일에 동시법을 활용한다면 저는 동종골을 활용해서 이종골보다는 동종골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가골로 치환할 수 있는 포텐셜을 남겨두려고 하는 편이고 만일에 그것조차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이너스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먼저 시행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수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골 결손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디스턴스 디펙트가 발생할 거라면 이미 디지털 다이어그노시스에서 임플란트를 배열할 때 디스턴스 디펙트의 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버티컬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버티컬 스탑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디펙트와 상관없는 부위에 우선 심어서 스탑을 잡아주고 그쪽을 집중해서 오그멘테이션하는 편입니다. 네, 그 들어온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시 임플란트 이미디어트 임시 보철을 체결을 위한 아바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원장님이 선호하는 아바타는 오스템의 그 원피트 그걸 주로 쓰십니까? 그 이외에 또 딴 것도 쓰십니까? 아니면 그걸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원핏 어버트먼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디어트 그 완전 무치화에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안정적으로 걸기 위해서는 초기 고정에 얻어진 픽스처의 개수가 상악에서는 6개, 이제 하악에서는 4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각각의 임플란트의 패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해서는 이 픽스처 간의 약간 다른 패스를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로 보상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시보철물을 섹션에서 만들지 않고 아예 원 유닛으로 만들어 와서 바로 워시해서 레진을 덧대서 끼워 넣어주면 이 치료 기간이 그 보철 작업이 현저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득 때문에 원핏 어버트먼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원핏 어버트먼트는 전치부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진지발 서포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에스테릭 측면에 있어서 이 진지발 라인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치유 기간 중에 진지발 마진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때 만일에 원핏 어버트먼트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구강 내에서 이제 다이렉트 프레퍼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연치처럼 임프레션을 떠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싫으면 어버트먼트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상하계 10개, 하하계 8개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이제 원핏 어버트먼트에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득과 실을 고려를 해서 어버트먼트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하고 다른 점이 이 좌중에서 이렇게 좀 좋은 질문을 더 받으면 좋은데 지금 들어와 있는 질문을 셀렉션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말씀 중에 그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 거는 그 선생님이 선호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이 아까 KS 시스템이라는 걸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교수님께 답변으로서 올렸는데 우리가 풀마우스 임플란테이션을 통한 어떤 제거는 본 그래프트 뼈 있는 자리에 심는 것 뭐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철적인 시각에서 탑다운적으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또 수술 과정 중에 그래프트의 양은 최소화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때로는 약간 내로우한 직경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순간들도 상악에서는 이제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임플란트 숄더 탑 부위에 임플란트의 그 두께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 장기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KS 시스템은 모스 테이퍼가 15도이고 탑 부분에서의 임플란트의 타이타늄 시크니스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 원가이드를 이용한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과 이미디어트 로딩에 적합한 시스템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바이막실라리 리하빌리테이션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아까 버티컬 디멘전이나 그 CR 관계도 중요하긴 한데 보철의 기본적인 구상이 아마 제가 언뜻 강의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상악에 6개 정도 넣고 하악에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상악이 예를 들면 알베올라본의 흡수가 심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악에 6개를 넣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느냐, 픽스드 타입으로 쭉 연결돼서 하느냐, 오버덴처형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그 보철적 그 기본적인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 여기 저 권광록 교수님도 계시고 조인호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직접 강의를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선생님이 선호하는 패턴이 거의 같은 류로 가는 건지 내가 언뜻 보기에는 하이브리드는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케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철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뭔지를 일러주실 수 있나요? 예,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이 목록에서 설명드렸던 수술 과정 중에 있는 이 바이막실라리 임플란트 넘버 코디네이션이라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상하계 몇 개, 하하계 몇 개를 심어야지만 이 합이 잘 맞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상하계에서는 4개까지는 심지 않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을 하려면 6개 이상을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그러면 6개 아니면 완전 무취약 상태에서 풀덴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하악에 잘 맞는 보철물은 임플란트 2개를 이용한 오버덴처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4개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 상악에 6개를 식립을 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을 올릴 때는 하악에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상악에 8개에서 10개 이상을 식립하면 하악에도 더 많은 식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철물을 디바이드해서 섹션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지 관리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정현준 원장님, 좋은 강연과 좋은 디스커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5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연자들과 또 그 전국에서 이거를 시청하시는 우리 치과 의사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